옛날 조선 세종대왕의 치세즈음 남쪽 고을에 서씨라 성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원래는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장사를 시작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서생은 마음 또한 착하고 의로워 동리 사람들이 곤궁하다 하면 먼저 손 내밀었고 돈이 모자란다 하면 아낌없이 빌려주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었으니 이웃들은 서선비야말로 인의의 화신이로다 하며 칭송하였다. 그러나 세상사란 늘 그렇듯 은혜는 물 같고 원한은 돌 같다고 했던가. 빌려간 이들 중 대다수가 돈을 갚지 않았고 보증선 이들까지 그를 저버려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 이에 서생은 마누라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북간도로 향하였으니 의탁할 이도 없고 길도 험한지라 발길마다 한숨이 깃들었다. 도착한 북간도는 타국 땅이라 하여도 한 자락 희망은 있어 서생은 중국인에게 사정하여 땅을 얻고 조조를 심어 농사를 시작하였다. 피땀을 흘려 일한 끝에 가을에는 조가 고개를 숙일 만큼 무르익었고 온 식구는 웃음을 되찾는 듯 하였다. 허나 이 복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수확을 눈앞에 두고 땅을 빌려준 중국인은 느닷없이 딸을 내놓으라 하였으니 서생은 이 어찌 사람이 할 소리이요. 딸을 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중국인 무리들이 들이닥쳐 마누라까지 빼앗으려 하였으니 그들은 무자비하게 몰려와 서생을 죽이려 달려들었다. 서생은 간신히 아들만 데리고 그 땅을 빠져나왔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도망쳐야 했으니 그 마음이야 오죽하였으랴. 그러나 피부치를 두고 몸만 살아남아 무엇하랴. 죽더라도 함께 죽자는 마음으로 그는 다시 몰래 그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엿보니 중국인이 긴 참나무를 깎고 있어 무언가 꿍꿍 이속이 있어 보였다. 서생은 피눈물을 삼키며 참나무를 들어 중국인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그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곧 또 다른 자가 들이닥쳐 서생은 다시 칼을 들고 몸싸움 끝에일 그자 또한 꺾어버렸다. 마누라와 딸을 구한 그는 이내 북간도를 떠났다. 농사며 재산을 모두 버리고 무작정 걷고 또 걸어 조선 땅으로 되돌아오니 벌써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산골 너머 불빛이 하나 보였다. 서생은 배도 고프고 해서 남은 돈으로 밥 한 끼라도 얻고자 들렀더니 그곳에 한 노인이 밥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서생은 이상히 여겨 물었다. 영감, 이 추운 날 여인숙에서 밥 심부름을 하시다니 어찌 된 사연이요? 노인은 긴 한숨과 함께 말하길 강원도 고을에 사는 사람이요. 눈이 깊이 쌓이고 노잣돈은 다 떨어져 갈 길이 막막하여 이곳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 머물고 있소. 서생은 그 말을 듣고는 부인과 눈을 마주치더니 영감님,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얼마 안 되는 쌈짓돈뿐이나 이 돈으로 진지나 한 그릇 대접받으시오. 하며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노인에게 맡기고 그 길로 떠났다. 이후 서생 내외는 걸식하며 길을 이어가 경기도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우연히 한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나오려 하자 그 집 주인이 말하길 우리 딸이 혼례를 앞두었으나 동네에 바느질 할 리가 없어 걱정이요. 바느질 솜씨가 있으시다면 대례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시오. 서생 내외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고 부인과 딸이 밤낮 없이 혼수며 예복을 다듬었더라. 며칠 후 주인은 또다시 청하길 우리 딸은 안진뱅이요. 가마에서 내려 얘를 칠 수 없어. 그대의 따님이 대신 대례만 치러주면 안 되겠소? 서생은 내켜하지 않았으나
그간의 은혜와 간절한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 딸을 보냈다. 허나 대례가 끝나자 신랑은 딸이 마음에 들었는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가마에 그녀를 태워 떠나버렸다. 허둥지둥 달려간 서생 부부는 신랑 집 앞에서 거대한 나무더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기둥과 들보가 산처럼 쌓인 그야말로 대부호의 집이었도다. 그들은 딸을 찾을 길 없어 나무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때마침 그 집 노인이 나와 이들을 발견하였다. 나무더미 앞에 사람 그림자가 있구나. 잔치날이라도 박대할 수는 없지. 이리 들이거라. 그리하여 하인이 서생 부부를 안으로 들이고 음식을 내어주었는데 노인이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혹시 강원도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서씨 아니시오? 서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예, 그때 그 영감님이셨습니까? 노인은 서생을 반가이 맞이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고 서생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노인에게 말하였다. 딸을 바느질하며 도와주다 안진뱅이 대신 대례를 치른 일, 신랑에게 딸을 빼앗긴 사연들을 이야기하니 노인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하였다. 허허, 그럼 우리가 사돈이 되었구려. 그 신랑이 바로 내 아들이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이던가. 노인은 기뻐하며 땅과 집을 내어주었고 서생 내외는 마침내 딸과도 상봉하고 그 땅에서 평생을 편안히 살았다 하니 인연은 갈라질 듯 엇갈려도 결국 제 길을 찾아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호랑이꼴 할머니. 옛날 경기도 포천의 기피울이라는 마을에 할머니 몇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가난하여 농사를 지은 양식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봄철부터 늦은 가을까지 산에서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산에서 나는 약초나 나무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아서 양식을 사오기도 하였습니다. 들에 나는 냉이, 쓴바귀, 꽃다지, 쇠스랑 계피도 캐고 산에서 나는 두릅, 혼잎, 다래순, 취나물, 고사리, 고비 등도 캐서 양식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들을 나물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호랑이꼴로 나무를 캐러 다닌다고 하여 호랑이꼴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을 일찍 먹고 새 할머니가 점심을 싸가지고 호랑이가 산다는 호랑이꼴로 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늦게 떠나도 되지만 호랑이꼴은 워낙 깊고 먼 골짜기라서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호랑이꼴은 싱싱하고 연한 여러 가지 나물이 많은 곳이어서 할머니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나는 나물 캐기 나들이가 할머니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할머니들은 호랑이꼴에 당도하자마자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던 싱싱하고 연한 나물들을 많이 캐고 뜯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양지 쪽 바위 옆에다 점심 자리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나무를 많이 뜯었던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할머니들은 많이 뜯은 나무를 대견한 듯 바라보며 꿀맛 같은 점심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물이라고는 산새들이 간혹 지저귀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던 호랑이꼴 골짜기에 벼란간 누렇고 얼룩덜룩한 줄무늬가 있는 강아지만한 새끼 호랑이들이 대여섯 마리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새 할머니는 질겁을 하며 점심 숟가락을 내던지고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뭐지?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강아지인가 봐. 또 한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이 산중에 무슨 개가 있담. 새끼 늑대가 아닐까? 또 다른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수선을 피우던 할머니들은 한마디씩 말하고는 새끼 호랑이들을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끼 호랑이들을 가슴에 안아주고 뺨을 비비며 귀여워하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점심 먹는 자리를 방해한다고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위 위에서 어미 호랑이가 이 모습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 호랑이들을 귀여워해주던 할머니를 빙그레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던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발길로 차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크게 화가 났던지 어흥, 어흥, 어흥 하고 큰 소리로 으르렁댔습니다. 조용하던 호랑이 꼴이 갑자기 호랑이 울음소리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놀란 것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혼이 나간 듯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점심 도시락 꾸러미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나절이나 땀을 흘리면서 뜯은 싱싱하고도 연한 산나물 보따리도 집어던지고, 신발도 벗어 던진 채 버선발로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혹시 호랑이 밥이 되지나 않을까? 누가 먼저 호랑이 꼴로 오자고 했지? 걸음아, 날 살려라. 할머니들은 무서운 생각과 함께 끔찍스러운 생각까지 하며 허겁지겁 뛰었습니다. 마을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에는 나물 할머니들이 호랑이 꼴에 갔다가 혼이 났다느니 호랑이에게 물려갈 뻔했다느니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들은 혼이 난 것은 물론 옷은 다 찢기고 얼굴과 손, 발에는 수풀을 헤치고 오느라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을 괴롭혔으니 어미 호랑이가 곧 뒤쫓아와서 마을을 습격할 거야.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들을 모두 잡아먹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소문이 할머니들과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하루도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서운 가슴을 죄며 자리에 든 할머니들은 잠에 빠져들기가 무섭게, 쫓기는 꿈에 시달려 놀라기도 하고, 고나게 코를 골다가도 작은 바람 소리에 소스라쳐 깨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동력 하늘이 밝아오는 아침이 온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동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연장을 들고 논밭으로 아침일을 나가기도 하고, 가축을 돌보러 나가는 시간이지만 아무도 대문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들의 밤새 안녕이 걱정된 마을 촌장님이 할머니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캐러 호랑이 꼴을 찾았던 세 할머니 중에 한 할머니의 집에는 대문 앞에 나물 보따리랑 신발이랑 심지어는 점심 도시락 꾸러미까지도 가지런히 놓여 있는가 하면 한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는 찢긴 신발과 찢긴 도시락 꾸러미가 대문에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산중 호랑이 꼴에서 새끼 호랑이들을 보고 귀여워 볼을 비벼주던 할머니의 집에는 나물 보따리랑 신발, 도시락 꾸러미까지도 모두 물어다 가지런히 놓아두었고, 새끼 호랑이를 발길로 찬 할머니의 집에는 그 할머니의 찢긴 옷과 신발, 도시락 꾸러미가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인 호랑이도 자기 자식을 귀여워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갚아주는가 하면 자기 자식을 괴롭힌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냥꾼 만석이. 옛날 경기도 포천의 기피울에 만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만석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여 온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농토는 물론 집도 변변한 것을 갖추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농사를 돌보아 주기도 하고 날품팔이로 그날 그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뒷산에서 풀을 한 짐에서 지고 내려오던 만석이는
움푹 팬 함정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만석이는 살려주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작대기로 때려잡아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는 다음 장날에 너구리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얀 쌀 한 마를 사다가 고깃국을 끓여 어머니를 대접하였더니 어머니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날부터 만석이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쌀이대로 올무를 만들어서 토끼를 잡기도 하고 함정을 만들어 노루나 사슴도 잡았습니다. 이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산짐승의 고기를 사러 기피울의 만석인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산돼지도 잡고 불곰도 잡았습니다. 만석이는 산짐승을 많이 잡아 고기나 가죽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만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만석이. 자네가 산짐승을 잘 잡아서 덕분에 고기는 잘 얻어먹네마는 마구잡이로 산짐승을 잡아서 재산을 만들다니 너무하는 게 아닌가? 뭐라고요? 그래 내가 산짐승을 잡아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단 말이오? 벌써 만석이의 얼굴은 옛날에 착하고 마음씨 고운 만석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희고 달덩이 같던 둥근 얼굴은 일그러지고 이는 뻐들어진 채 검은 검버섯이 얼굴에 끼고 머리는 드문드문 빠져서 마치 저승사자 같다고들 하였습니다. 산짐승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니 귀신꼴이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산짐승을 마구 죽이니까 산짐승 저승사자가 되었지 뭐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비죽거리면서 만석이를 욕하였습니다. 사냥도 겨울철에 몇 마리 잡아서 팔면 몰라도 사시사철 닥치는 대로 산짐승을 잡아대는 만석이는 정말 산신령님의 노하심을 살 것이라는 얘기가 마을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산짐승 사냥에 미친 만석이는 봄이 되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철인데도 마구 사냥을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노인들이 만석이를 불러다 마을 사랑방에 앉혀놓고는 점잖게 훈계를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살생유택이라 하여 생물의 목숨을 죽이는 데에도 가려서 해야 하는데 생물이 새로 새끼를 낳고 알을 까는 봄에도 사냥을 한단 말인가. 이제 그만큼 사냥을 하여 집도 장만하고 농토도 있으니 농사나 부지런히 짓고 늙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도록 하게. 아무 말이 없이 만석이는 동네 사랑방을 나오더니 그 큰 주먹으로 사랑방 노인들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알아듣기 힘든 욕설을 중얼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만석이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자 악귀가 되었다고들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어머니의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 큰 소리로 호령을 하였습니다. 만석이 어멈 듣거라. 내 아들이 함부로 우리 산 식구들을 잡아간다면 산신령인 나도 내 아들 만석이를 잡아갈 것이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만석이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만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에다 마음씨까지 심술궂다는 소문이 돌자 노총각인 만석이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색시가 없었습니다. 30살이 넘은 노총각 만석이는 총각 귀신인 몽달 귀신이 되어 호랑이에게 물려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언덧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산짐승 가죽을 멀리 한양까지 내다 팔았고 곰의 쓸개는 비싼 약재로 팔고 고기는 고기대로 팔아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연보호법에 의해 큰 벌을 받을 것이었으나 옛날에는 아마도 벌을 줄 만한 원님도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한방눈이 내리던 날 만석이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쇠창을 들고 망태기를 지고는 깊은 산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후 몇 날, 아니 몇 주일이 지나도 만석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토끼 몇 마리와 곰 한 마리쯤은 잡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던 만석이 어머니도 꽤 여러 날이 지나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석이를 찾아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만석이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석이의 소행은 괘씸했지만 홀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곡한 호소에는 마을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5명씩 조를 짜서 만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큰 골에도 닭밭골에도 원자밭골에도 하늘봉 밑에도 만석이는 없었습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이튿날 새벽부터 서둘러 산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산신령님이 데려갔을 거야. 아니야,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거야. 곰굴에 잘못 들어갔다가 갇힌 모양이지. 제각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나마 시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마을 사람들은 온통 산을 누볐습니다. 만석이가 산에 오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산골짜기 함정에서 만석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이가 빠져 죽은 함정이 바로 얼마 전 만석이가 큰 호랑이를 잡겠다고 깊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죽은 함정에 빠진 만석이의 시체가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죽는 순간 그동안 많은 짐승들을 함부로 잡은 자기의 잘못을 산신령님께 빌고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